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세계 애니메이션 시장을 수십 년간 장악해온 디즈니를 한국의 작품이 단숨에 제쳤습니다. 북미 박스오피스에서 더 킹 오브 킹스가 1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할리우드 영화평론가들은 기술적 퀄리티가 아닌 감정의 깊이로 승부한 최초의 사례라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제임스 로버트슨 교수는 이 현상을 감정 기반 스토리텔링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 정의했습니다. MIT 동아시아학 연구팀은 이 작품에 담긴 한국 특유의 정서적 코드를 분석하기 위한 특별 프로젝트를 출범시켰습니다. 낯선 언어, 낯선 문화에 빠져들어 결국 큰 결심을 한 이 학생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에린입니다. 저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MIT에서 세상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분석 가능하다고 믿었죠. 숫자와 데이터, 명확한 인과관계로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을 받았으니까요. 제게 세상은 잘 짜인 기계와 같았습니다. 복잡하긴 해도 원리만 파악하면 이해 못할 것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강의실 공기는 늘 그런 냉철한 지성과 치열한 논쟁의 열기로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변수가 끼어들었습니다. 국제관계학 수업이었죠. 교수님께서 다음 연구과제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시하신 겁니다. 순간 강의실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역시 당황스러웠어요. 한국이라니요. 물론 들어본 적은 있지만 제 관심사는 주로 강대국 간의 역학관계나 첨단 기술, 분쟁 같은 좀 더 중요해 보이는 이슈들에 쏠려 있었거든요. 왜 하필 많은 나라 중에 한국일까? 제 머릿속은 즉각적인 분석 대신 물음표로 가득 찼습니다. 이건 제 평소의 사고방식과는 조금 다른 반응이었죠. 수업이 끝나고 복도를 나서는데 등 뒤에서 동기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거길 왜? 글쎄, 뭐 K-팝 말고 할 얘기가 있나? 노골적인 비하는 아니었지만 그들의 말투에는 굳이 그걸 하는 듯한 미묘한 조롱과 무관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마치 어려운 수학 문제 풀이에 집중하다 갑자기 쉬운 덧셈 문제를 받은 듯한 느낌이랄까요. 사실 저도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분단국가, 빠른 경제 성장, 최근의 문화 콘텐츠 열풍 정도였죠. 피상적인 정보의 나열일 뿐 깊이 있는 이해나 관심은 없었습니다. 과제를 위해 자료 조사를 시작했지만 솔직히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 검색창에 코리어를 입력하고 습관적으로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산더미 같은 학술 자료와 뉴스 기사들 사이에서 제 눈길을 끈 것은 의외의 것이었습니다. 더 킹 오브 킹스라는 제목의 애니메이션 예고편 링크였죠. 제작 국가가 사우스 코리아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걸로 과제 발표 때 시각 자료로 쓰면 괜찮으려나? 그런 아주 실용적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저 과제의 일부로 분석 대상으로 접근하려 했던 거죠. 제가 그때 알았을까요? 이 작은 클릭 하나가 제 단단했던 세계관에 균열을 내는 시작점이 될 줄은요. 플레이 버튼을 누르자 웅장하면서도 어딘가 슬픔을 머금은 듯한 음악과 함께 영상이 펼쳐졌습니다. 예수의 삶을 다룬 내용이더군요. 솔직히 처음 몇 초는 종교적인 소재에 약간의 거리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화면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예고편은 고작 2분 43초. 정말 짧은 시간이었죠. 그런데 그 안에 담긴 감정의 농도는 제가 이제껏 접했던 어떤 콘텐츠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렬했습니다. 뛰어난 작화나 화려한 컴퓨터 그래픽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물론 기술적으로도 훌륭했지만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인물들의 미세한 표정 변화, 빛과 그림자의 섬세한 사용, 대사 없이
음악과 영상만으로 전달되는 깊은 슬픔과 고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싸 안는 듯한 알 수 없는 따스함. 특히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기 직전 세상을 내려다보는 그 눈빛은 마치 제 심장을 꿰뚫고 들어와 가장 부드러운 부분을 건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감정의 파동이었죠. 영상이 끝나고 검은 화면 위로 제작사 로고가 떠올랐지만 저는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모니터 불빛만이 깜빡이는 어두운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죠. 평소에 저라면 즉시 영상의 구조, 메시지 전달 방식, 사용된 상징 등을 분석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어떤 이론을 적용할 수 있을까? 비판적인 시각은 없을까? 하고 머리를 굴렸겠죠.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분석 회로가 정지된 기분이었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어요. 거대하고 설명되지 않는 감정이 제 안에서 소용돌이치며 저를 뒤흔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데이터나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제 존재 자체를 흔드는 어떤 질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왜 하필 한국에서 이런 작품을 만들었을까? 이토록 깊은 감정의 정체는 무엇일까?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냉철한 분석가에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저 자신도 몰랐던 감수성이 건드려진 느낌이었어요. 한국이라는 과제는 더 이상 지루하거나 하찮은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 안에 무언가를 깨뜨리고 나온 강력하고 불가사의한 미지의 존재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까지 몇 번이고 그 예고편을 돌려보았습니다. 볼수록 의문은 깊어졌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마음이 끌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어떤 운명적인 이끌림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분석적인 세계에 첫 번째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더 킹 오브 킹스 예고편을 보고 느꼈던 그 설명하기 힘든 감정의 파동은 저 혼자만의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애니메이션은 그야말로 세상을 뒤흔들기 시작했죠. 북미 박스오피스 1위. 처음 그 헤드라인을 봤을 때 솔직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거대 자본과 마케팅으로 무장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들이 즐비한 시장에서, 그것도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만든, 심지어 종교적인 색채가 짙은 애니메이션이 1위를 차지하다니요. 이건 단순한 이변이 아니었습니다. 언론에서는 디즈니 쇼크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이 현상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수십 년간 애니메이션 시장의 절대 강자였던 디즈니와 픽사의 아성에 이름도 생소했던 한국의 제작사가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셈이었죠. MIT 캠퍼스 안에서도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애니 하며 시큰둥했던 친구들이 이제는 진지하게 작품에 대해 토론하기 시작했어요. 저를 둘러싼 공기가 바뀐 것이 느껴졌습니다. 제 개인적인 감정적 동요를 넘어선 거대한 사회적 현상 앞에서 저 역시 이 작품과 한국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흥행 성적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정말이지 모든 세대를 사로잡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아름다운 그림체와 이야기에 빠져들었고, 어른들은 그 안에 담긴 깊은 메시지와 감정선에 눈물을 흘렸다는 후기가 온라인을 뒤덮었습니다.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종교가 없는 사람들조차도 보편적인 인간의 고뇌와 사랑, 용서와 희생이라는 주제에 깊이 공감했죠. 제 주변만 봐도 그랬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며 극장을 찾았던 친구들이 영화를 보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어요. 레린, 나 그 영화 보고 뭔가 말로 설명하기 힘든 감정을 느꼈어. 그냥 되게 진짜 같았어. 예수 이야기가 이렇게 가슴 아프면서도 따뜻하게 다가올 줄은 몰랐네. 그들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감탄을 넘어선 어떤 존경심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 역시 다시 한번 극장을 찾아 2시간짜리 본편을 보았습니다. 예고편에서 느꼈던 강렬함은 거대한 서사 속에서 더욱 증폭되어 다가왔습니다. 기술적인 완성도를 넘어선 진심으로 눌러담은 듯한 감정의 무게가
스크린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비평가들의 반응 역시 초기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시간이 갈수록 찬사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애니메이션 기술이나 스토리텔링 기법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었다면 점차 이 작품이 가진 감정의 정확도에 대한 놀라움으로 초점이 옮겨갔습니다. 유력 매체들은 앞다투어 인간 감정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는 놀라운 통찰력, 종교적 서사를 넘어선 보편적 휴머니즘의 승리와 같은 평가를 내놓았죠. 오랫동안 이성과 합리성을 중시해온 서구 사회에서 때로는 비논리적이고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졌던 감정의 힘이 이렇게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화려한 볼거리나 완벽하게 계산된 플롯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은 투박해 보일지라도 진실하게 전달되는 감정의 힘, 인간 내면의 근원적인 질문을 건드리는 메시지의 깊이에 서구 관객들이 무너진 것입니다. 한 비평가는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모든 것을 분석하고 해체하는 데 집중한 나머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 모른다. 이 애니메이션은 바로 그 점을 아프게 깨닫게 한다. 그 글을 읽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역시 그동안 분석의 틀에 갇혀 세상을 봐왔으니까요. 전 세계를 뒤흔든 이 거대한 현상은 제게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흥미로운 과제였고 다음에는 개인적인 감정의 흔들림이었지만 이제는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서 한국이라는 존재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습니다. 북미 박스오피스 1위, 세대를 초월한 공감, 비평가들의 극찬. 이 모든 것의 근원에는 무엇이 있을까? 단순히 뛰어난 감독 한 명의 역량이나 우연한 행운 덕분일까? 아니면 이 애니메이션을 탄생시킨 한국이라는 나라, 그들의 문화와 역사 속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어떤 특별한 저력이 숨겨져 있는 걸까? 제 안의 분석가적 본능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현상을 해석하는 것을 넘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근원적인 힘, 그 문화적 토양과 사람들의 정서를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연구의 방향을 결정짓는 공식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도대체 이걸 만든 나라, 한국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 질문은 이제부터 시작될 제 긴 여정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더 킹 오브 킹스가 던진 거대한 질문, 이걸 만든 나라의 정체는 무엇인가? 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국의 현대사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MIT 도서관의 방대한 자료 속에서 제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은 빛바랜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1953년 서울. 한국 전쟁 직후의 모습이었죠. 잿빛 하늘 아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폐허. 앙상하게 뼈대만 남은 건물들, 공허한 눈빛으로 거리를 헤매는 사람들. 사진 속 풍경은 그야말로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 이곳이 그토록 깊은 감정을 담아낸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낸 나라의 심장부였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 참혹한 폐허 속에서 어떻게 그런 강렬하고도 섬세한 감수성이 살아남고 또 꽃피울 수 있었을까요? 사진 속의 적막한 풍경은 제게 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들은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어떻게 빠져나왔을까? 무엇이 그들을 다시 일어서게 했을까? 자료를 파고들수록 한국의 놀라운 경제 성장에 대한 기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강의 기적.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한 기적 같은 이야기. 그 과정은 경이롭고 감탄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눈부신 성장의 이면에는 짙은 그림자도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압축 성장 과정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희생, 외세의 원조와 영향력 아래 형성된 의존적인 경제 구조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 그리고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들의 열망과 고통스러운 투쟁의 역사. 자립과 의존이라는 두 개의 얼굴이 끊임없이 교차하며 한국 현대사를 수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복잡하고 모순적인 모습 속에서
한국 사회가 가진 특유의 감정 구조를 어렴풋이 엿보는 듯 했습니다. 폐허를 딛고 일어선 불굴의 의지와 강인함, 하지만 동시에 그 과정에서 깊이 새겨진 상처와 불안감. 더 킹 오브 킹스에서 제가 느꼈던 그 설명하기 힘든 슬픔과 희망의 공존이 어쩌면 이러한 역사적 맥락과 맞닿아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 연구에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동아시아 경제 발전을 주제로 열린 학술 세미나에서 만난 일본인 연구원 사토 요이치였죠. 제 발표가 끝나자 그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학문적인 교류를 기대하며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의 첫 마디는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에린 씨, 발표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화제가 된 더 킹 오브 킹스라는 애니메이션을 아십니까? 저는 당연히 안다고, 제 연구의 시작점이기도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사토 요이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 애니메이션, 그림체나 연출, 기법이 상당히 일본의 것과 유사하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말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사실 한국의 대중문화 상당수가 그렇습니다. 안타깝지만 한국은 독창적인 창조보다는 일본의 성공 사례를 빠르게 모방하며 성장해 온 나라였죠. 경제 발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기술과 자본, 경험 전수 없이는 한강의 기적도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한국의 성취를 깎아내리고 모든 것을 일본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듯한 날카로운 가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토 요이치의 말은 제 마음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감탄했던 한국의 저력이 어쩌면 그저 성공적인 모방의 결과일 뿐일 수도 있다는 생각. 한강의 기적 역시 한국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했을 거라는 그의 주장은 제 안에 깊은 혼란을 심어주었습니다. 더 킹 오브 킹스의 감동마저 혹시 일본 애니메이션 기법에 능숙한 차용 덕분이었을까? 갑자기 한국이라는 존재 위에 거대한 일본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듯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저는 그의 주장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솔직히 말해 아직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의 논리적인 지적 앞에서 속 시원히 반론을 펼칠 근거를 찾기 어려웠죠. 제 혼란스러운 표정을 읽었는지 사토 요이치는 마치 결정타를 날리듯 덧붙였습니다. 물론 일본이 기반을 닦아주는 도움은 줄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 도움을 딛고 무엇을 이루어낼지는 결국 그들의 역량에 달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의 말은 얼핏 한국의 노력을 인정하는 듯 했지만 여전히 일본의 우월성을 전제하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반쯤 인정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한국을 향한 제 시선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폐허에서 일어선 감정의 제국. 그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 모방인가, 창조인가? 아니면 그 둘 사이에 어디쯤인가?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한국의 독자적인 발전 전략과 외세의 영향을 극복하려는 노력에 대한 공식 문서와 사례들을 더욱 집요하게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명쾌한 답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사토 요이치가 던진 모방론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역사적 자료와 경제 지표만으로는 그의 주장을 완전히 반박하기도, 그렇다고 온전히 수긍하기도 어려웠죠. 뭔가 중요한 퍼즐 조각이 빠져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쩌면 그 답이 딱딱한 데이터나 기록이 아닌 살아 숨쉬는 문화 속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철저히 연구자의 자세를 유지하려 애썼어요. 등장인물들의 감정 변화, 관계 형성 방식, 갈등 해결 패턴 등을 분석적인 시각으로 관찰하려 했죠. 마치 실험실에서 현미경을 들여다보듯 객관적인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새 저는 주인공의 기쁨에 함께 웃고
슬픔에 같이 눈물 흘리며 그들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분석 대상이었던 드라마 속 인물들이 마치 제 오랜 친구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특히 제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은 것은 한국 문화 특유의 정서를 담고 있는 개념들이었습니다. 정. 단순한 애정이나 동정심과는 차원이 다른 오랫동안 쌓인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끈끈하고 복합적인 유대감. 때로는 비합리적으로 보일 만큼 서로를 챙기고 염려하는 마음. 눈치. 상대방의 표정이나 말투, 분위기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고 그에 맞춰 행동하는 능력. 서구적인 관점에서는 자칫 솔직하지 못하거나 우회적인 방식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관계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한국 사회에서는 필수적인 소통 방식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람 냄새. 효율성이나 성과보다는 인간적인 따뜻함과 교감을 우선시하는 태도. 이런 개념들은 영어로 한 단어로 딱 떨어지게 번역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비논리적이거나 감정적으로 치우친 것처럼 보이기도 했죠. 하지만 드라마 속에서 이 개념들은 인물들 사이의 갈등을 봉합하고 위기를 극복하며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핵심적인 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냉철한 논리나 계산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 함께 흘리는 눈물, 말없이 건네는 작은 위로가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순간들을 보면서 저는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또 다른 작동 원리가 존재함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성과 논리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관계와 감정의 힘 말입니다. 마침 제 연구 진행 상황에 대해 지도 교수님과 면담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교수님께 한국 드라마를 보며 느꼈던 혼란스러움과 매료됨, 그리고 정의나 눈치 같은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들에 대한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교수님은 제 이야기를 잠시 듣고는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에린, 한국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머리로만 접근해서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들의 문화는 분석해야 할 대상이라기보다는 관계 속에서 직접 경험하고 느껴야 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정의나 눈치 같은 건 교과서적인 정의보다는 실제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 숨쉬는 맥락 속에서 체득되는 거니까요. 교수님의 조언은 제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너무 오만하게 제 분석의 틀 안에 한국을 끼워 맞추려 했던 것은 아닐까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은 문화를 생명 없는 표본처럼 다루려 했던 건지도 모릅니다. 관계 중심적인 문화. 이것이 바로 사토 요이치의 모방론을 넘어설 수 있는 열쇠이자 더 킹 오브 킹스가 보여준 깊은 감정의 원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얼마 후 저는 교내 카페에서 우연히 사토 요이치와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는 여전히 특유의 냉소적인 미소를 띠고 있었죠. 제가 한국 드라마에 빠져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아, 한국 드라마요? 그거 전부 비현실적인 감정 과잉 덩어리 아닙니까?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논리적인 근거 대신 눈물부터 흘리고 우리 사이에 같은 애매모호한 말로 상황을 뭉개버리죠. 감정만 앞세우니 정작 중요한 논리적 사고는 부족할 수밖에요. 그의 지적은 날카로웠습니다. 솔직히 저 역시 드라마를 보면서 가끔은 답답함을 느꼈던 부분이 있었기에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사토 씨, 때로는 그 감정이 어떤 명료한 논리보다 더 강력한 설득력을 가질 때도 있지 않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더 킹 오브 킹스에 열광한 것도 결국은 계산된 논리가 아닌 진실된 감정의 힘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물론 속으로는 여전히 그의 지적에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지만 이제는 한국 문화가 가진 감정과 관계의 힘을 단순히 비논리적인 것으로 치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토 요이치는 제 말을 가볍게 비웃으며 자리를 떴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평가에 일방적으로 휘둘리지는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어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 문화의 정수가 바로 그들의 언어 속에 녹아있을 거라는 강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단어를 외우고 문법 구조를 익히는 과정은 예상보다 훨씬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높임말과 반말의 섬세한 구분 속에서 관계의 거리와 위계를 중시하는 문화를, 형용사와 부사의 풍부한 활용 속에서 미묘한 감정의 결을 중시하는 정서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즉 그들의 존재 방식 자체를 배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담긴 깊은 세계관을 알아가는 과정은 경이로우면서도 때로는 낯설고 혼란스러웠지만 저는 이 길을 계속 가야만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제게 단순한 연구 대상을 넘어 제 삶과 세계관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 푹 빠지고 서툰 한국어 실력이지만 조금씩 말을 익혀가면서 저는 스스로의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을 안전한 거리에서 분석하는 냉철한 관찰자가 아니었죠. 어느새 제 마음 깊숙한 곳까지 한국이라는 존재가 스며들어와 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를 명확하게 깨달은 것은 아주 사소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어 수업 과제로 사랑해요라는 단어를 노트에 반복해서 쓰던 때였어요. 그저 기계적으로 글자를 따라 쓰는 단순한 행위였는데 갑자기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해요. 그 세 글자가 가진 무게와 감정이 새삼스럽게 다가오면서 마치 제가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고백이라도 하는 듯한 부끄러움과 함께 묘한 설렘이 가슴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분석과 이성으로 무장했던 제가 고작 단어 하나에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다니 스스로도 어이가 없으면서 놀라웠습니다. 예전의 저였다면 이런 감정의 동요를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것으로 여기며 억눌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이 낯설고 당황스러운 부끄러움조차도 한국이라는 미지의 세계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단서처럼 느껴졌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설렘, 그 복잡한 감정의 결을 몸소 체험하는 순간이었죠. 한국어 수업 첫날의 풍경도 제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다양한 억양과 높낮이의 한국어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부드러운 설명, 학생들의 조금은 어색하지만 열심히 따라하는 발음, 쉬는 시간에 서로 나누는 짧은 대화들. 그 소리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독특한 리듬과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언어로서의 기능을 넘어 그 말 자체가 가진 어떤 생동감, 어떤 문화적인 색채 같은 것이 느껴졌죠. 어떤 때는 경쾌하고 활기차게, 또 어떤 때는 정겹고 나지막하게 울리는 그 소리의 파동 속에서 저는 딱딱한 교재 속 문법 규칙이나 단어 뜻과는 다른 차원의 무언가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마치 귀로 음악을 듣는 것처럼 온몸으로 한국 문화의 리듬을 느끼는 듯한 경험이었습니다. 이것은 분석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살아있는 문화와의 직접적인 교감이었습니다. 수업을 통해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매혹적으로 다가왔던 것은 한국어가 가진 놀랍도록 풍부하고 섬세한 감정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단순히 슬프다, 기쁘다 같은 기본적인 감정 형용사를 넘어 그 사이에 수많은 미묘한 결들을 표현하는 다채로운 어휘들이 존재했습니다. 섭섭하다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느끼는 서운함과 아쉬움. 안타깝다 타인의 불행이나 어려운 상황에 대해 느끼는 애처로움과 공감. 애틋하다 소중한 대상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감정. 뭉클하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벅차오르는 감동이나 슬픔. 이런 단어들은 영어로 정확히 1:1 대응하는 표현을 찾기 어려웠고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상황과 관계의 맥락 속에서 느껴야만 했습니다. 저는 마치 인간 감정의 지도를 새롭게 그려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감정을 언어로 배우고
그 언어를 통해 다시 제 안의 감정을 더 깊고 섬세하게 들여다보게 되는 놀라운 순환. 한국인들은 감정을 단순히 느끼는데 그치지 않고 언어라는 도구를 통해 그것을 세밀하게 포착하고 다듬고 타인과 공유하며 관계를 맺어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복잡하고 깊은 감정 구조가 언어 속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는 사실은 경이롭기까지 했습니다. 어느새 제 방은 한국과 관련된 것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 벽, 심지어 컴퓨터 모니터 가장자리까지. 새로 배운 한국어 단어, 드라마 속 인상 깊었던 대사,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곱씹어보고 싶은 문화적 개념들을 적은 메모지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죠. 방 안의 풍경은 마치 저의 내면 변화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지도와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분석적인 내용이나 객관적인 정보를 담은 메모가 많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제 개인적인 감상이나 느낌, 서툰 한국어로 쓴 짧은 문장들이 늘어났습니다. 한국어 문장을 소리내어 읽으며 그 안에 담긴 정서를 느껴보려 애썼고 때로는 등장인물의 감정을 이입하며 혼자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더 이상 MIT 학생으로서의 과제나 연구활동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의 일부이자 저 스스로 선택한 즐거운 몰입의 과정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문득 제가 처음으로 완벽하게 외워서 쓸 수 있게 된 한국어 문장이 무엇이었는지 떠올랐습니다. 복잡한 문법 구조나 어려운 학술 용어가 아니었어요. 감동적인 드라마 명대사도 아니었습니다. 그 문장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내가 선택한 나라다. 이 문장을 빈 노트에 또박또박 써 내려가는 순간 저는 강한 울림과 함께 어떤 책임감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이끌림이나 막연한 호기심을 넘어선 저의 주체적인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더 이상 외부의 시선이나 사토 요이치 같은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제가 직접 마주하고 경험한 한국이라는 존재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책임지겠다는 다짐. 저는 이제 더 이상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는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미지의 세계에 이미 깊숙이 발을 들여놓았고 이제는 직접 그 땅을 밟고 그 공기를 마시며 그 사람들과 부대껴보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책상 앞 벽에 붙은 수많은 한글 메모지들을 바라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으로 가야겠다고. 이론과 간접 경험의 한계를 넘어 제 온몸으로 한국을 부딪혀 느껴봐야겠다고 말입니다. 그 결심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제 안에서 터져나온 필연적인 외침이었습니다. 오랜 망설임과 복잡했던 마음의 준비를 마치고 저는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심장이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책과 화면, 그리고 제 상상 속에서만 존재했던 그 나라에 실제로 간다는 사실이 아직도 비현실적으로 다가왔죠. 구름 위를 가르는 긴 비행 시간 동안 저는 기대와 동시에 약간의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제가 만들어 온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실제와 다르면 어쩌지? 혹시 실망하게 되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고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바퀴가 닿는 순간 그런 걱정들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처음 마주한 한국의 공기. 뭐라 정확히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건조하고 익숙했던 보스턴의 공기와는 분명히 다른 어떤 독특한 향기와 촉촉한 습도가 느껴졌습니다.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거부감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현실이 되었다는 강한 실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고 북적이는 공항 터미널을 걸어 나오자 눈앞에 펼쳐진 수많은 한국어 간판과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활기찬 소음들. 저는 드디어 제 발로 한국 땅을 밟은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첫 강렬한 경험은 미각을 통해 찾아왔습니다. 도착 후 현지 친구들과 함께 찾은 식당에서 저는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그 유명하다는 불닭볶음면과 김치를 주문했습니다. 새빨간 소스에 비벼진 면을 처음 한 입 먹는 순간
입안 전체가 타들어가는 듯한 극렬한 통증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매운맛을 넘어선 거의 고통에 가까웠어요. 눈물이 핑 돌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죠. 솔직히 속으로 대체 이걸 왜 돈 주고 사 먹는 거지? 하는 원망 섞인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혀가 얼얼하고 속이 쓰린 와중에도 그 고통스러운 매운맛 뒤에 숨어있는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어떤 감칠맛이 느껴지는 겁니다. 저도 모르게 계속해서 포크를 가져가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는 실소를 금치 못했죠. 김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시큼하고 톡 쏘는 발효된 맛이 낯설게 느껴졌지만 따뜻한 밥과 함께 먹으니 그 복잡한 맛의 조화가 입안에서 환상적으로 어우러졌습니다. 이 음식들은 단순히 제 혀를 자극하는 것을 넘어 한국이라는 문화를 제 몸에 직접 새겨 넣는 듯한 강렬한 경험이었습니다. 아플 정도로 맵고 자극적이지만 이상하게도 계속해서 갈망하게 되는 맛. 어쩌면 이것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매력과 닮아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강렬하고 때로는 힘들게 느껴지지만 결코 외면하거나 잊을 수 없는 그런 힘말입니다. 화려하고 북적이는 서울의 중심가만큼이나 제 마음을 끌었던 것은 미로처럼 얽힌 골목길의 소박한 풍경들이었습니다. 정처 없이 걷다가 우연히 발견한 작은 김밥집. 할머니 한 분이 힘겹게 가게를 지키고 계신 듯한 아주 아담하고 낡은 가게였죠. 벽에 붙은 메뉴판을 보고 더듬거리며 서툰 한국어로 김밥 한 줄을 주문하자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이시더니 이내 주름진 손으로 정성껏 김밥을 말아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김밥 한 접시와 함께 당연하다는 듯이 작은 그릇에 담긴 노란 단무지와 뜨끈한 어묵 국물을 제 앞에 놓아주셨죠. 그 과정에서 어떤 특별한 대화도 과장된 친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무심한 듯한 표정과 투박한 손길 속에는 어떤 설명하기 힘든 따뜻함과 배려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 드라마나 책을 통해 어렴풋이 상상했던 정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거창한 말이나 표현이 아니더라도 묵묵히 상대방의 필요를 헤아리고 마음을 쓰는 것. 그 작은 김밥집에서의 짧은 순간은 화려한 관광 명소보다 훨씬 더 깊은 울림으로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서울에서의 시간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무렵 저는 한국의 다른 얼굴을 만나고 싶어 지방 도시 투어에 나섰습니다. KTX 기차를 타고 남쪽으로 향했죠. 고즈넉한 한옥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운 맛의 고장 전주, 그리고 바다 내음 가득한 활기찬 항구 도시 부산. 기차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서울과는 또 다른 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넓게 펼쳐진 논과 밭, 정겨운 시골 마을 풍경, 그리고 각기 다른 색깔을 가진 도시들의 모습까지. 같은 나라이지만 도시마다 풍기는 분위기, 사람들의 말씨, 심지어 음식의 맛까지 조금씩 달랐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의 고요함 속에서는 한국의 오랜 역사와 전통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고, 부산 자갈치 시장의 시끌벅적한 외침 속에서는 치열하면서도 역동적인 삶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의 나라 안에 이렇게 다채로운 감정과 풍경이 공존한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고, 한국이라는 존재가 더욱 입체적이고 깊이 있게 다가왔습니다. 여행 중 잠시 들른 부산의 한 카페에서 노트북을 켜고 쉬던 중 저는 문득 사토 요이치의 이름이 떠올라 그의 블로그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죠. 그리고 그의 최근 글들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큰 충격과 함께 깊은 불쾌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한국에 대한 왜곡된 편견과 노골적인 비하로 가득 찬 글들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인은 결국 일본 문화의 아류에 불과하다. 그들의 문화는 감정 과잉일 뿐 깊이나 독창성이 부족하다. 경제 성장 역시 일본의 막대한 지원과 기술 이전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허상이다. 그의 글들은 제가 한국에서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짓밟는 듯 했습니다. 제가 만났던 친절한 사람들, 저를 감동시켰던 문화 콘텐츠들, 폐허 위에서 기적을 일궈낸 그들의 역사가 모두 거짓이고 허상이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장이라도 키보드를 두드려 그의 주장이 얼마나 편협하고 잘못된 것인지 조목조목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댓글 창 앞에서 저는 망설였습니다. 감정적으로는 격하게 분노했지만 그의 교묘한 논리와 통계 인용 앞에서 제가 가진 경험과 감정만으로는 이성적으로 완벽하게 반박하기 어렵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은 제게 또 다른 숙제를 안겨주었습니다. 한국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 가치를 제대로 지켜내기 위해서는 단순한 감정적 공감을 넘어선 더 깊은 공부와 논리적인 성찰, 그리고 어쩌면 더 적극적인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제게 감동과 기쁨뿐만 아니라 아픔과 분노, 그리고 해결해야 할 과제까지 안겨주며 저를 더욱 복잡한 고민 속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사토 요이치의 블로그 글을 읽고 난 후 제 마음속에는 단순히 분노를 넘어선 어떤 복잡하고 무거운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경험한 한국의 아름다움과 가치가 부정당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었고, 동시에 그런 왜곡된 시선으로부터 한국이라는 존재를 지키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었습니다. 이 감정은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문화적 호감이나 동정심을 넘어선 어떤 책임감과 비슷한 무게를 지니고 있었죠. 이 감정의 실체를 좀 더 명확히 확인하고 싶어 저는 서울역사박물관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국 전쟁 당시의 사진들 앞에 다시 섰습니다. 폐허가 된 도시, 모든 것을 잃고 망연자실한 표정의 어른들, 그리고 전쟁 고아들의 사진. 낡고 해진 옷을 입고 텅 빈 눈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는 아이들의 모습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해맑게 웃고 있는 아이들의 사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저 아이들은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었을까? 그 천진한 웃음이 오히려 제 가슴을 더 아프게 저미는 듯 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함께 사진을 보시던 나이. 지긋한 해설사 한 분이 마치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나지막이 혼잣말처럼 말씀하셨습니다. 힘들었지요. 상상도 못할 만큼. 하지만 어쩌겠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살아남아야 했고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야 했으니까요. 해설사분의 담담했지만 깊은 울림이 있는 한마디. 스스로를 지켜야 했다. 그 말 속에는 수동적인 피해자의 한탄이 아닌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았던 주체적인 삶의 의지와 강인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한국 전쟁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미국은 한국을 도왔습니다. 유엔군의 주축으로 참전했고 막대한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제공했죠. 그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해설사분의 말씀처럼, 그리고 제가 그동안 보아온 수많은 자료들처럼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맨몸으로 맞서 싸우며 끝까지 나라를 지켜낸 것은 결국 한국인들 스스로의 피와 땀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인으로서 그동안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한국을 도왔다는 시혜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부끄러운 자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폐허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던 아이들의 강인한 눈빛과 해설사분의 증언을 통해 저는 그들의 주체적인 투쟁과 희생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미국인이라는 사실이 지금은 조금 다르게 느껴진다. 이것은 단순한 자부심이나 우월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역사 속에서 복잡하게 얽힌 양국의 관계와 그 안에서 제가 감당해야 할지도 모를 어떤 책임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물관을 나서며 제 머릿속은 더욱
동시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현실적인 질문이 뒤따랐습니다. 저는 그저 한국을 연구하는 외국인 학생일 뿐이었습니다. 학문적인 연구나 문화 교류 활동도 의미가 있겠지만 사토 요이치의 글에서 느꼈던 그 날카로운 공격과 왜곡 앞에서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중 제 머릿속에 아주 뜻밖의, 어쩌면 무모하게 보일 수도 있는 한 가지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군대였습니다. 제가 한국군에 입대할 수는 없지만 미국 시민으로서 미군에 입대하여 한국과 관련된 임무를 수행할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생각은 저 스스로도 놀랄 만큼 갑작스러웠지만 이상하게도 그동안의 고민들을 하나로 꿰는 논리적인 결론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을 지키고 싶다는 다소 추상적이고 감정적인 동기가 현실 세계에서 제가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이고 구조적인 길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제 분석적인 성향이 감정적인 동기를 실현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낸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곧바로 인터넷을 통해 미국 내 ROTC 학군 사관 후보생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인근 대학에서 ROTC 설명회가 열린다는 공지를 발견하고 저는 망설임 없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빳빳하게 다려진 제복을 입은 장교들과 후보생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낯선 분위기에 잠시 주저했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설명회 부스에 앉아있던 한 장교에게 다가가 질문했습니다. 제가 만약 ROTC를 통해 미군 장교로 임관하게 된다면 혹시 주한미군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장교는 잠시 저를 의아하다는 듯 바라보더니 이내 차분하고 명료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본인의 희망과 노력, 그리고 자질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겠지만 주한미군 근무를 강력히 희망하고 준비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경로입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생각이 구체적인 현실의 가능성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는 있다. 한국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더 이상 가슴속의 뜨거운 감정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 그 희미한 가능성 하나만으로도 제 심장은 다시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명회장을 나올 때 제 손에는 MIT ROTC 프로그램 안내 책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얇은 종이 몇 장에 불과했지만 그 무게는 제가 이제껏 들어본 어떤 책보다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서 책자 표지에 가만히 손을 얹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더 킹 오브 킹스를 보고 느꼈던 감정의 파동이나 한국 드라마에 대한 매료 혹은 사토 요이치의 주장에 대한 반발심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제 이성과 의지가 내린 구조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을 넘어 그들이 스스로를 지켜왔던 것처럼 이제는 저 역시 그들을 지키는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 기여하겠다는 결심. 저는 그 복잡하고 거대한 구조 안으로 직접 들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더 이상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한국을 향한 제 마음은 감정을 넘어 책임으로, 막연한 공감을 넘어 구체적인 결단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질문에 대한 저만의 답이었습니다. ROTC 지원을 최종적으로 결심한 후 저는 곧바로 정식 지원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빈칸을 하나하나 채워나가며 제 이름, 생년월일, 그리고 마지막 서명란에 사인을 하는 순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무게감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입학원서를 내거나 수강 신청을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죠. 제 삶의 항로를 완전히 바꾸는 되돌리기 어려운 공식적인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가장 큰 산은 역시 부모님이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군 입대를, 그것도 한국 파병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죠. 평범한 학자의 길을 기대하셨을 부모님께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일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예상했던 대로 부모님은 처음에는 크게 놀라셨고 깊은 우려를 표하셨습니다. 에린, 갑자기 왜 군대에 가겠다는 거니? 위험할 수도 있고 내가 그동안 공부해온 길과는 너무 다르지 않니?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셨고 아버지는 침묵 속에 깊은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저는 며칠에 걸쳐 차분히 그리고 진솔하게 제 마음의 변화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무엇을 보고 느꼈는지, 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미군 입대가 제가 찾은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는지. 처음에는 완강히 반대하시던 부모님도 제 확고한 의지와 진심, 어린 설명을 들으시고는 마침내 어렵게 제 결정을 존중해주기로 하셨습니다. 내가 그토록 깊이 고민하고 내린 결정이라면 부모로서 믿고 지지해줘야겠지. 하지만 항상 몸조심해야 한다. 눈물을 애써 삼키며 말씀하시는 어머니와 제 어깨를 말없이 두드려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에 저 역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부모님의 허락은 제게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입대를 앞두고 저는 가장 친한 친구들과 조촐한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솔직히 처음 제가 한국 문화에 빠져들고 심지어 군 입대까지 결심했을 때 친구들 대부분은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에린, 너 요즘 좀 이상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라며 걱정하거나 때로는 가볍게 놀리기도 했죠. 하지만 그날 밤 친구들은 놀랍게도 진심으로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한 친구가 맥주잔을 부딪히며 말했죠. 솔직히 처음엔 내가 왜 그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갔어. 그냥 케이팝 좋아하는 흔한 애들 중 하나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내 이야기를 쭉 듣고 내가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했는지 알게 되니까. 이제는 내 결정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져. 우리 모두 널 존경하게 됐어, 에린.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말과 진심 어린 눈빛은 그동안 제가 홀로 감내해야 했던 혼란과 외로움을 한순간에 녹여주었습니다. 제 선택이 비록 남들과는 조금 다른 길일지라도 결코 틀리거나 외로운 길이 아니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밤새도록 지난 추억들을 이야기하며 웃고 떠들었고 다가올 헤어짐의 아쉬움 속에서도 서로의 빛나는 미래를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입대하기 직전, 저는 감사하게도 MIT에서 작은 발표를 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는 발표 주제를 감정이 아닌 선택으로서의 한국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겪었던 내면의 여정을 솔직하게 공유했습니다. 더 킹 오브 킹스와의 운명적인 첫 만남에서 시작된 감정적인 끌림, 한국 드라마와 언어를 통해 경험한 문화적 몰입, 사토 요이치와의 논쟁을 통해 마주했던 한국의 현실과 과제, 그리고 마침내 군 입대를 결심하기까지의 과정. 저는 청중들에게 더 이상 한국을 단순히 감정적으로 좋아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처음에 한국은 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강하게 건드린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경험과 성찰을 거치면서 이제 한국은 제 이성적인 판단과 분석이 도달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아픈 역사, 그 속에서 피어난 독특한 문화, 그리고 스스로를 지켜온 강인한 저력을 이해하게 되면서 저는 그 가치를 지키는 일에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순간적인 감정의 충동이 아닌 제가 숙고 끝에 내린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발표를 듣는 사람들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그들에게 어떤 작은 울림이라도 주었기를,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랐습니다.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돌아가기 바로 전날, 저는 마지막으로 서울의 그 작은 김밥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말없이 저를 맞아주셨고, 저는 익숙하게 김밥 한 줄과 어묵 국물을 주문했습니다.
뜨끈한 김밥을 천천히 씹으며 창밖으로 보이는 낡은 골목길 풍경을 가만히 눈에 담았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느꼈던 설렘과 낯설, 그리고 그동안 이곳에서 쌓아올린 수많은 기억과 감정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계산을 하고 가게 문을 나서려 할 때 할머니께서 처음으로 제게 먼저 말을 건네셨습니다. 아주 작고 무뚝뚝한 목소리로. 조심히 가. 짧은 세 글자였지만 그 안에는 제가 그동안 어렴풋이 느껴왔던 정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울컥 차오르는 감정을 애써 누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꼭 다시 올게요. 건강하세요. 보고 싶을 거예요. 이 골목길이랑 이 김밥 냄새도요. 미국행 비행기에 앉아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한국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 한국은 그저 지도 위의 작은 점 혹은 연구 대상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제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좌표가 되었고 제가 기꺼이 지키고 싶은 소중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한때 분석과 논리만을 신봉하며 흔들렸던 저의 자존심은 한국이라는 예상치 못한 존재를 통해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차갑고 오만한 지성이 아닌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머리가 함께하는 단단한 신념이었습니다. 저는 어둠이 내려앉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자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도 그들처럼 누군가를, 무언가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 비행기는 점점 더 높이 날아올랐고 저는 두려움보다는 설렘과 단단한 각오를 안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숨 돌릴 틈도 없이 텍사스 포트 베닝의 미 육군 기초훈련소에 입소했습니다. 자유로운 토론과 연구가 일상이었던 MIT 캠퍼스와는 모든 것이 정반대였죠. 살인적인 더위, 귀청이 터질 듯한 교관의 고함 소리,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고된 훈련의 연속. 매일 아침 동트기 전에 일어나 흙먼지 속에서 구르고 또 굴렀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제가 왜 이곳에 있는지 끊임없이 되묻게 되는 정신적인 싸움이었습니다. 편안한 길을 두고 왜 사서 고생을 하고 있을까?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수시로 찾아왔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한국에서의 기억들을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폐허 속에서도 천진하게 웃던 전쟁 고아들의 얼굴, 스스로를 지켜야 했다던 해설사분의 담담한 목소리, 그리고 말없이 김밥을 싸주시던 할머니의 주름진 손. 그 기억들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힘든 시간을 견뎌내야 하는 이유, 제가 지키고 싶은 가치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단순히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군인이 되기 위해 훈련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선택한 신념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한 준비 과정이라고 되뇌었습니다. 훈련소 생활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다양한 배경을 가진 동기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공동생활 공간에서의 사소한 마찰부터 시작해서 서로 다른 가치관과 생각의 차이로 인한 갈등도 피할 수 없었죠. 특히 제가 MIT 출신이라는 것, 그리고 유독 한국이라는 특정 국가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고 관심을 보이는 것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거나 심지어 못마땅하게 여기는 동기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고된 훈련을 마치고 녹초가 되어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동기 몇 명과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평소 저를 아니꼽게 보던 한 친구가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야, 에린. 너는 도대체 왜 그렇게 코리아 거리는 거냐? 솔직히 말해봐. 그냥 아시아의 작은 나라 중 하나일 뿐이잖아.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더 중요하고 위험한 곳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의 말투에는 노골적인 비아냥거림과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동기들도 흥미롭다는 듯 저를 쳐다봤죠.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심호흡을 하고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집착이 아니야. 내게는 책임이야.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하고
깊이 고민해서 내린 판단이고 지키고 싶은 가치야.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복잡해. 그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고.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호했죠. 제 대답에 동기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여전히 제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는 눈치였지만 이전처럼 가볍게 무시하거나 비웃지는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신념을 분명하게 밝히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때로는 그 어떤 논리적인 설명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요. 훈련 과정이 절반 이상 지나갔을 무렵 저는 용기를 내어 중대장님께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동안 틈틈이 작성하고 수정해온 주한미군 파견 희망서를 제출했습니다. 희망서에는 제가 왜 다른 무엇보다 주한미군으로 복무하기를 강력히 원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상세하게 적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개인적인 경험과 느꼈던 감정들,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저의 이해, 그리고 제가 미군 장교로서 한미 동맹과 양국 관계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고 싶은지에 대한 구체적인 포부까지 담았습니다. 중대장님은 제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꼼꼼하게 읽어보셨고 마지막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는 결과를 기다리며 남은 훈련에 더욱 집중하는 일만 남았죠. 몇 주가 흐른 어느 날 오후 모든 훈련 일정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막사로 돌아왔을 때 저를 찾는 행정반의 호출이 있었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중대장실로 향하는 짧은 복도를 걷는 동안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경례를 하자 중대장님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을 들어 올리며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무표정한 얼굴로 입을 여셨습니다. 에린 후보생. 자네가 제출했던 주한미군 파견 심사 결과가 나왔다. 숨을 삼켰습니다. 제발. 합격이다. 모든 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수료한다면 3개월 뒤 평택에 위치한 캠프 험프리스로 배치될 예정이다. 합격. 그토록 간절히 바라왔던 결과였습니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순간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군인으로서의 자세를 잃지 않으려 애써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큰 목소리로. 경례를 붙이는 제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중대장실을 나와 막사로 돌아가지 않고 저는 혼자 텅 빈 훈련장을 걸었습니다. 붉게 타오르며 지고 있는 텍사스의 거대한 석양을 바라보며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제가 그토록 원했던 길의 첫 번째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 훈련 일지 마지막 페이지의 빈 공간에 조용히 한 문장을 써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기록이 아닌 제 마음속 깊이 새겨넣는 저만의 다짐이자 정체성이었습니다. 나는 한국의 친구이자 미국의 병사입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는 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 그리고 제가 감당해야 할 무게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미국인으로서의 긍지와 책임감, 그리고 한국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동시에 안고 두 나라 사이의 건강한 관계를 위해 기여하겠다는 약속. 텍사스에서의 혹독했던 시간은 저를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훨씬 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며 방황하던 이상주의자 학생 에린이 아니었습니다. 명확한 목표와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가진 미 육군 장교 후보생 에린으로서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시 돌아올 한국의 봄을 기다리며 저는 남은 훈련에 더욱 뜨거운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길고 혹독했던 훈련과 교육 과정을 모두 마치고 저는 마침내 다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번에는 여행자가 아닌 미 육군 소위 계급장을 단 군인으로서였죠.
평택에 위치한 캠프 험프리스의 게이트를 통과하여 군화시는 두 발로 굳건히 땅을 디뎠을 때 저는 만감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설렘과 낯섦과는 다른 어떤 비장함과 함께 묘한 안정감이 찾아왔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제가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선택했고 앞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복무해야 할 제 삶의 새로운 터전이었죠. 봄 기운이 완연하게 퍼지기 시작한 평택의 공기는 상쾌하면서도 어딘가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저는 이곳 풍경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부대에 배치받고 업무에 적응해 나가던 중 저는 신임 장병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한국 문화 적응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교육 담당 장교가 제가 MIT에서 한국 관련 연구를 했었고 한국어에도 비교적 능통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제게 교육 내용 중 일부를 맡아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계급도 낮고 경험도 부족한 제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부담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막상 교육장에 서서 저와 비슷한 시기에 한국에 온 동료 병사들 앞에서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저도 모르게 열정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단순히 책에서 배운 피상적인 지식을 나열하는 대신 제가 직접 경험하고 느꼈던 한국의 정, 눈치, 사람 냄새 같은 개념들을 실제 사례와 함께 생생하게 설명하려 노력했습니다. 왜 한국인들이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일 만큼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들의 아픈 역사적 배경이 어떻게 현재의 독특한 문화적 심성을 형성했는지 이야기하면서 저 스스로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설명에 동료 병사들은 흥미를 보였고 때로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열띤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저에게는 미국과 한국이라는 두 세계를 잇는 작은 다리를 놓는 작업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가진 부족한 지식과 경험이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믿기 어려운 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사토 요이치가 한국의 유력 언론사 중 한 곳에 장문의 기고문을 실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제목은 편견을 넘어선 이해, 한 명의 젊은 외국인에게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기사를 클릭해서 읽어 내려갔습니다. 놀랍게도 그 글의 상당 부분은 바로 저, 에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토 요이치는 과거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편협하고 오만한 시각, 그리고 근거 없는 편견들을 솔직하게 인정하며 깊은 반성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특히 저와의 만남과 논쟁, 그리고 이후 전 세계를 강타한 더 킹 오브 킹스 현상과 한국 문화에 대한 국제적인 재조명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게 되었는지를 담담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제가 단순히 한국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미군에 입대하여 직접 한국 근무를 자원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과 감명을 받았다고 썼습니다. 글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한 명의 젊은 외국인이 보여준 진심 어린 열정과 용기가 수십 년간 내가 편협한 민족주의와 지적, 오만함으로 쌓아 올린 편견의 벽을 부끄럽게 허물었다. 나는 그녀에게, 그리고 내가 오해했던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 그의 글을 읽으며 저는 뭐라 설명하기 힘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과거의 불쾌했던 기억보다는 한 사람의 진솔한 변화와 성장을 목격했다는 사실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싶었습니다. 변화는 때로는 이렇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가장 완고해 보였던 곳에서부터 시작되기도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주한미군으로서의 생활은 매일매일이 새로운 도전과 배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된 훈련과 긴장감 넘치는 임무 수행 외에도 저는 틈틈이 부대 밖으로 나가 한국의 진짜 일상을 경험하려 노력했습니다. 동료 병사들과 함께 시끌벅적한 한국 식당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고 활기찬 재래시장을 구경하고 때로는 주말을 이용해
작은 시골 마을을 찾아가 보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함께 외출했던 한 동료 병사가 제게 툭 던지듯 물었습니다. 레린, 너는 한국에 뭐가 그렇게 좋냐? 솔직히 우리랑 문화도 너무 다르고 말도 잘 안 통하고 불편한 점도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저는 잠시 밤하늘을 바라보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불편한 점도 당연히 있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기서는 모든 게 다 진짜 같다는 느낌이 들어. 사람들이 웃고, 울고, 화내고, 기뻐하는 그 모든 감정들이 꾸며내거나 포장된 것이 아니라 정말 날 것 그대로 살아 숨 쉬는 것처럼 느껴져. 이건 그냥 책에서 배우는 흥미로운 문화가 아니라 매 순간 치열하게 부딪히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그 자체야. 나는 그게 참 좋아.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찾아오면서 캠프 험프리스 주변의 메마른 들판에도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종종 저녁 식사 후 혼자 기지 주변을 천천히 산책하며 앞으로 펼쳐질 시간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이 길은 분명 쉽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 그 사이에서 때로는 오해를 받거나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될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곳 평택에서 저는 제가 가장 의미 있다고 믿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친구이자 미국의 병사로서 두 나라 사이의 이해와 신뢰를 잇는 작은 다리가 되겠다는 저의 다짐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저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내년에 그리고 또 그 다음 해에 다시 이곳에서 봄을 맞이할 때 저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요? 그 아직 오지 않은 미래가 저는 두렵기보다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집니다. 사연자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